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연들도 많은데요. 이런 사연들 중에는 역사적 인물들이 겪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역사 속 여러 사람들이 맞이한 세계의 황당한 죽음 13번째 이야기입니다. 프란츠 라이엘트는 1878년 보헤미아 왕국에서 태어나 1898년 프랑스 파리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1909년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으며 프랑스식 이름인 프랑수아 라이엘트라고도 불리게 됐습니다. 그는 1907년부터 파리의 건물 한 곳에 입주해서 사람들의 옷을 만들거나 수선하는 재단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프란츠는 1910년부터 한 가지 발명에 집착하게 되는데요. 그는 당시 비행기를 조종하던 조종사들이 비행기 사고가 날 경우 제때 기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숨지는 사고사를 너무나 많이 접하고 난 뒤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잘하는 일과 아이디어를 접목시켰고 그것은 바로 조종사를 위한 낙하산 옷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18세기에 실험된 초기 낙하산의 모습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큰 우산을 펼친 듯한 모습으로도 보이는데요. 그러니 프란츠가 떠올렸던 낙하산 옷은 꽤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가 단순히 발전된 낙하산이 아닌 입는 형태를 원했던 것은 부피도 작고 효율성이 좋을 것이란 생각에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초기 낙하산의 모습에 비춰보면 입는 낙하산 옷 아이디어는 당시로서는 엉뚱하지만 기발한 생각이었습니다. 프란츠는 당장 초기 모델을 만들어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그가 처음 만들었던 초기 모델은 실크로 만든 날개가 장착된 비교적 원시적인 형태의 물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이 초기 실험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아닌 마네킹에 입혀 실험했고 이걸 장착한 마네킹은 가볍게 착지하는 것에 성공했다네요.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날개를 어떻게 입는 형태로 바꾸는가였습니다. 그렇게 입는 형태로 바꾼 낙하산 옷은 대단히 재료가 많이 들어갔는데 무게가 무려 150파운드, 약 70kg에 달했다고 합니다. 프란츠는 이렇게 만든 초기 낙하산 옷을 프랑스 비행사협회에 제공하며 디자인이 어떤지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비행사협회에선 조금 비판적인 답변을 냈다고 합니다. 차라리 낙하산을 쓰지 낙하산 옷을 사용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네요. 그렇지만 프란츠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발을 거듭했는데 불행하게도 이후 그의 테스트는 모두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1911년 프랑스 군대의 랭스 대령은 안전 낙하산 개발 공고를 내며 1만 프랑의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당연히 프란츠 역시도 이 공고에 눈독을 들였지만 이 낙하산 공고에는 한 가지 조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낙하산 무게가 25kg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무게를 줄이는 개선을 거듭했지만 인간 및 자신을 대상으로 했던 그의 실험은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갔다네요. 1912년 프란츠는 마침내 한 가지 허가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낙하산 옷을 공개적으로 실험할 허가를 받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에펠탑이었습니다. 다만 파리 경찰청으로부터 이런 실험 허가를 받을 당시 마네킹을 사용해서 실험을 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뛰어내릴 작정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프란츠가 에펠탑에서 실험을 벌이던 당시 마지막으로 착용했던 그의 낙하산 옷의 최종 디자인입니다. 프란츠는 자기가 직접 뛰어내리겠다는 의도를 끝까지 숨겼는데 이것은 그와 동행했던 친구들조차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뛰어내리겠다고 하자 사람들이 무척 당황했는데 주변 사람들도 바람이 좋지 않다며 모두가 뜯어 말렸지만 프란츠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최소한 몸에 줄이라도 묶은 다음 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제안도 프란츠는 단호하게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12년 2월 4일 오전 8시 22분 에펠탑에 올라간 프란츠는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가볍게 점프했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옷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떨어진 프란츠는 파리의 네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비록 프란츠는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다른 이들에 의해 차용되고 개선을 거듭하면서 현대 낙하산과 윙슈트 등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하네요. 로저 월리스는 애리조나주 투손에 살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카레이서로 활동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른바 드래그 레이싱이라 불리는 경기의 선수였다고 합니다. 꽤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은퇴한 뒤에는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면서 평범한 세일즈맨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은퇴 후 그에게는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비행기를 가지고 노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진짜 비행기가 아닌 장난감 모형 비행기였는데요. 거의 평생을 카레이서 선수로
인간으로 살았다 보니 자주 봤던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비행기를 가지고 노는 것이 더 재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저의 이런 모형 비행기 사랑은 점점 커져갔는데 단순히 한두 개 모델만을 가지고 노는 것을 넘어서 여러 비행기를 수집하고 또 개조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좀 가벼운 형태의 장난감을 가지고 즐겼지만 나중에는 크기도 제법 큰 비행기로 그 대상이 변했는데요. 크기가 커진 만큼 가격도 꽤 비싸지고 무게도 상당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은퇴 후 취미생활이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를 딱히 말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수집한 비행기들 때문에 집이 조금 좁아진 것만 참으면 딱히 나쁜 취미로 볼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모형 비행기가 비극적인 최후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것은 2002년 5월이었는데요. 이날 투손에서는 모형 비행기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고 당연히 비행기 애호가인 로저도 이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로저는 특별히 자신이 아끼던 비행기를 가지고 나갔는데 양 날개의 길이가 5피트 약 150cm 정도에 달하고 무게는 4kg 정도가 되는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로저의 비행기는 아무 무리 없이 잘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의 날씨였습니다. 날씨가 너무나도 좋은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던 로저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너무 밝은 태양빛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게 되었고 잠시 눈이 부셔 눈을 깜빡이는 동안 모형 비행기를 제대로 조종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높이 날던 모형 비행기는 방향을 틀어서 하늘이 아닌 땅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던 비행기는 주인이었던 로저의 가슴팍에 그대로 충돌하게 됩니다. 당시 로저의 나이는 60대였는데요. 무게만 4kg이었던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충돌하게 되니 그 충격이 그대로 그의 몸에 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심장과 폐 부분에 전해진 충격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진짜 비행기가 아닌 모형 비행기로 인해 벌어진 사고였으니 정말 비극적이고 또 황당한 사고가 아니었나 싶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야기는 황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충격적인 사고이기도 합니다. 2004년 조지아에 살던 어느 남성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는 당시 21살이었던 존 캠퍼 허처슨. 존이 체포된 이유는 그의 자동차 안에서 발견된 시신 때문이었는데요.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은 프랜시스 다니엘 브롬, 바로 존과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프랜시스의 상태는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머리가 사라진 채로 조수석에서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조수석 창문에 그대로 기댄 모습이었고 존은 체포 당시 혈흔이 가득한 옷을 입은 채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기묘한 사건에서 존이 유력한 용의자였고 경찰에 체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전날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주말을 맞이해 술집에서 모임을 가진 이들은 즐겁게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너무 많이 마셨던 탓인지 프랜시스가 몸에 이상을 호소합니다. 존은 프랜시스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존의 차에 타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술에 아주 취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차가 출발한 뒤에도 몸이 좋지 않았던 프랜시스는 바람을 쐬기 위해 조수석의 창문을 열었는데요. 이대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아예 얼굴을 창문 바깥으로 내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당연히 매우 위험한 행위지만 술에 만취한 두 사람은 그런 자각조차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존의 자동차가 어느 도로에서 급커브를 돌다가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설치된 강철 와이어에 프랜시스의 목 부분이 그대로 지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강철로 된 와이어를 지나치자 당연히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프랜시스의 머리는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불행하게도 만취했던 존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저 프랜시스가 계속 창문에 몸을 기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의 몸에는 어떤 액체들이 계속해서 튀고 있었는데 프랜시스가 구토를 해서 토사물이 튀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프랜시스의 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의 옷이 혈흔으로 뒤덮여 있던 것이었다네요. 그는 장장 20km가 넘는 거리를 그대로 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존이 집에 도착해 프랜시스에게 내리자고 말했지만 그는 당연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존은 프랜시스에게 거듭 내리자고 말했지만 조수석 창문에 힘없이 기댄 프랜시스가 대답이 없자 여기서 자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며 혼자 차에서 내리고 혈흔 투성이가 된 옷 그대로 집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엉망이 된 그의 자동차와 프랜시스의 시신을 발견한 것은 아침 일찍 산책을 나온 그의 이웃이었다고 하네요.
경찰에 체포된 존은 음주운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넘겨졌고 기물파손과 뺑소니 등의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콥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원래는 보석금이 1만 달러로 책정되었지만 보석금이 10만 달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절반인 5만 달러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존의 처벌이 무겁다며 탄원서를 올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피해자 프랜시스의 가족이 올렸던 탄원서였는데요. 프랜시스의 가족은 두 사람이 매우 절친한 사이였고 비록 불행한 사고가 벌어지기는 했지만 사건의 정황상 프랜시스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존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꿈에도 몰랐을 테니 그를 가혹하게 처벌하지는 말자는 내용의 탄원이었다고 합니다. 존은 2004년 9월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출소했는데요. 절친했던 친구 프랜시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또 프랜시스의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프랜시스의 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맞이했던 다양하고 황당한 죽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역사 속의 여러 황당한 죽음들에 관한 14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